안녕하세요.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음성 방송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늦었죠. 오늘 하루도 제가 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방금 전까지 이제 고객분께서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느라고 그거를 처리를 막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공지를 드리는데, 제가 원래 음성방송으로 매주 수요일 3시 반에 찾아뵀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9일, 이제 거의 10월 말이 다 돼가는데요. 10월 말까지 이제 이틀 남았네요. 오늘 시장 한번 좀 훑어보고 갈게요. 오늘 코스피가 2092.69로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 0.04%, 약보합 수준이에요. 약보합 수준.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사실 장중에 오전장에 고점 2105까지는 갔었죠. 2105까지. 2100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658.3 플러스 0.9%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3일 연속 크게 조정을 받았던 HLB가 22% 상승하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상승을 이끌었어요. 지금 코스닥 지금 시총 1위를 두고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HLB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코스닥 종목별로 보면은 그렇게 종목들이 그렇게 큰 상승이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시총 1위인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냥 강보합 수준, 그다음 시총 2기업 HLB가 지금 22.82% 정도 상승하고, 또 지금 시총 5위 5G의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KMW는 5%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총 7위에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거의 8.89%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HLB하고 연관해서 HLB 생명과학이 코스닥 시총 14위에 있는데, 이게 지금 9.38%로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코스닥 종목이 좋았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오늘 코스닥이 1% 정도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 보면은 거래소는 지금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80억 순매도, 기관이 한 74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58억 순매수, 개인이 127억, 기관이 337억 순매도가 나왔어요. 네네. 지금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 시장은 현재 아니에요. 네. 제가 무역전쟁 이슈 같은 경우는 예전 방송에서도 지속 말씀드렸지만, 무역전쟁은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이슈는 있겠지만, 그게 시장에 미치는 어떤 상승폭과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나 우리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리하게 이제 좀 봐야 될 큰 이슈가 사실은 이제 브렉시트 이슈였죠. 원래 10월 말까지가 그 브렉시트 기한이었는데, 이제 그게 1월 말, 내년 1월 말까지 이제 연장이 됐죠. 연장이 되면서 이제 그게 어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어제 확정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좀 좋았죠. 예.
그리고 지금 좀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뭐 그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G2 무역협정 타결 기대 및 그 브렉시트 불확실성 우려가 이제 경감되면서 이제 올라왔고 또 코스피도 그에 따라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제 코스피는 좀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봐야 될 뉴스는 하이의 뭐 그 장비 사용기업 보조금 금지 법안 상정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하이와 그 ZTE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사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이제 붙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기한이 제가 이제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이 됐다라는 거. 근데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에는 시한보다 먼저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유 같은 경우가 이제 수요가 좀 둔화가 됐고요. 그래서 그 지난 9월 중국의 어떤 공업이익이 최근 4년 내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지속돼서 유가 수요 둔화에 대한 부담이 이제 좀 가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주요 이슈로 좀 살펴봐야 될 거는 10월 29일부터 30일 날 미국 FOMC 회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미국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시장은 거의 100%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1.75에서 2%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5p 정도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변하게 되죠. 저희 나라의 지금 기준금리는 1.25% 정도죠. 그리고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아세안 그 삼국 정상회담이 있어요. 삼국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다른 지수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이제 종목들의 등락이 정말 섹터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임상 3상 기업들이 막 급등을 했다가 또 뭐 HLB 같은 경우는 24일 프리 NDA 미팅을 변곡점으로 해서 또 3일 연속 빠졌다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고 또 이슈상으로 지켜볼 게 뭐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그 임상 3상 실패를 결정이 났죠. 그래서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10월 25일 날 그 기사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갖고 10월 28일 날 이틀 연속 이제 마이너스 17% 10월 28일 날 빠지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다가 오늘은 조금 플러스로 끝나게 됐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또 이슈가 있었죠. 하나 바이오파마. 그래서 하나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에 회사가 뭐 탄탄하고 이래서 그런지 어제 이제 장중에 거의 11%까지 빠졌다가 어제는 쭉 올라오면서 그 마이너스 3.37%로 마감을 했고 또 오늘 거의 장중에 좀 고가로는 지금 거의 8%대까지 올랐다가 오늘 종가는 4.5%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약바이오 섹터 말씀드리면서 그 바이오시밀러 쪽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대형주죠. 시총이 되게 높은 이런 기업들이 또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이 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 새 기업은 조금 대형주 위주 시총 높은 기업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형주 쪽에서 한미약품도 바닥 대비해서 이제 서서히 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막 그 투자자분들이 되게 뭐 시총 낮은 기업이나 막 그런 종목들을 많이 투자하고 또 보게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또 대형주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또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이동통신 장비 기주국 회사인데, 요 자회사 비보존이 지금 KOTC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비보존의 어떤 임상 기대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비보존이 KOTC에서 상한가를 쳤었거든요. 그러면서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도 10월 28일 날 어제 20% 정도 상승했다가 오늘은 4%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5G 섹터가 지속 안 좋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노키아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노키아의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KMW 같은 경우가 10월 28일 날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괜찮아지나 했더니 역시나 오늘 또 5%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는 5G 섹터 10월 2일 방송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5G 섹터가 중요한 요소긴 한데, 투자 전략을 굳이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면 비중이 뭐 이 5G 섹터를 대부분 갖고 있거나 비중이 포트에서 엄청나게 크다면 분명히 줄여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고요. 그다음 5G 섹터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 조정 기회를 타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비중은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 이거를 지금 크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본다고 하면은 조금 차트나 이런 것들이 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면 주식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런 어떤 수급을 보이거나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 우리는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거,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0월 2일 방송에서 그 5G 좀 조심하셔야 될 코멘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5G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그렇게 이제 포트에 아주 일부를 넣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전략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5G 섹터는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펀더멘탈 이슈 상관없이 그 연말 대비해서 뭐 5G KMW 같은 경우는 거의 7, 8배 올랐기 때문에 뭐 2억만 넣었어도 지금 연초에 그냥 2억을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뭐 거의 뭐 15억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당연히 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어떤 매도 물량 출회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좀 AI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너무 바쁘게 또 하루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아직 못 끝냈어요. 그래서 또 그 AI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방송은 다음 주로 좀 더 심층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제가 사실 AI가 저희가 인공지능이나 AI가
그 앞으로 우리 다가오는 어떤 미래의 큰 이슈 사항이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딱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찾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런 기업들을 딱히 찾아서 보면 뭐 기술적인 면이나 그렇게 그게 특별하다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나 이익을 내고 있는 실정도 아니고 그래서 AI나 인공지능 어떤 관련된 어떤 관련주는 상장 주식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찾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상장이나 스타트업이나 그 벤처기업 쪽에서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에 그런 관점으로 투자한 기업이 비상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비상장 딜을 해서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제 고객분들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는 좀 약간 직관적인 게 좀 많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그 기업이 뚜렷한 뭐 매출이나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지금 그 기업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만나게 된 거나 어떤 그 기업의 대표님하고 직접 컨택이 되는 거는 정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우연한 기회에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기회가 되고 또 이어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런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중에 그런 일적인 부분도 되게 서로 긍정적인 윈윈하는 효과를 내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작년 벌써 시간이 작년 맞네요. 작년인데 그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은 뭐냐면요.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공부를 해오셨거나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임상 3상을 진행해서 그거를 완료까지 하는 데는요 최소 기본 신약 개발까지 하는데 최소 그냥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간적인 관점, 그 다음에 비용도 엄청나게 들죠. 그 임상을 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그 신약 개발의 어떤 중요한 지금 난제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김자경입니다. 네네. 아, 대표님, 제가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방송 중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끝나고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잠깐 지금 고객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임상 3상하는 기업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게 제가 그때 어떤 이슈사항으로 돈이 엄청 계속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헬스미스 같은 경우도 3상 결과 발표하기 전에 유상 증자를 또 했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3상 결과 발표 전에 CB로 1,000억을 좀 발행을 했고, 그래서 3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본이라는 게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신약 개발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최소 10년 정도는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신약으로 탄생하기까지 어떤 임상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은 그 AI를 이용한 그 빅데이터,
이용해서 인공지능 그거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시간을 단축시키게 되면은 또 거기서 임상에 따른 비용까지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기업 쪽에서 또 이런 신약 개발을 위한 AI 기술에 조금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테카바이오 같은 기업은 그 피맵이라고 해서요. 제가 그 유전자 쪽에도 사실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전자 쪽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뭐 항암 치료를 할 때나 어떤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라고 하지만 그게 전체가 다 듣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게 일부만 어떤 치료 효과가 보이거나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나 안전성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개인의 어떤 특징적인 유전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암 치료라든지 어떤 희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쪽을 건들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유전자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할게요. 그런 암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병을 걸리고 나서 치료를 하는 거죠. 이미 병이 내가 암이라는 거를 걸리고 나서 그 암을 치료하는 사후적인 치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유전 인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거가 어떤 암을 유발하는 그게 유전 인자다. 그럼 그거를 그 유전 DNA 정보를 갖고 RNA를 만들어서 그 RNA가 세포 쪽으로 가서 그게 그 세포를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DNA에서 유전 정보를 가져다가 RNA를 만들고 그 RNA를 기초로 해서 그 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갈 때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을 한다라든지 그럼 세포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그쪽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거는 사후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런 거를 사전에 그런 거를 걸리기 전에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지금 뭐 규제 이슈라든지 또 뭐 유전자 쪽을 건드리는 거면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사후적인 치료에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 사전적인 치료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전에 그런 암이라든지 어떤 희귀병을 어떤 유전 정보에서 발견을 해서 그거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이미 그런 암이나 어떤 희귀병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 어떤 유전자 쪽을 공부하고 유전자 쪽을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지금 신약 개발로 나온 어떤 혁신적인 신약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것들이 그 100%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런 제조나 조제를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유전자 쪽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는 그 개인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테카바이오 쪽에서는 두 가지 어떤 BM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개인 유전치 분석, 피맵이라고 해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신약 개발의 시간과 그 다음에 그걸 단축함으로써 그 시간도 줄이고 그 임상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는 지금 글로벌이든 국내든 가장 큰 화두가 힘든 게 뭐냐면 그 임상 기간이 엄청 길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AI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런 거를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관점에서 그 신테카바이오라는 비상장치를 이런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서
작년에 진행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진행을 할 때는 이런 BM이나 이런 게 인사이트나 어떤 직관적인 생각이 없으면 그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해나가고 이런 스터디가 필요한 거는 어떤 거를 우리가 그 상장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미리 공부를 하고 있어야 그런 어떤 앞으로 발전된 미래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산업 섹터가 성장할 거라든지 그런 인사이트를 계속 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가 갈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그 본인만의 인사이트라든지 어떤 미래엔 어떤 산업이나 섹터가 갈까 또 그 속에서 기업을 발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쉽게 오지가 않아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데카바이오는 제가 그 투자 시점 대비해서 지금 100%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엑시트할 때가 중요하기도 하죠. 그리고서는 지금은 이제 상장 그 기술성 평가를 통과를 했고요.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넣고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AI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심층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다음 주로 더 말씀을 드리고 그 AI하고 인공지능이 되게 중요한 하드고 미래인 거는 알겠는데 그 관련된 기업을 딱히 상장 주식에서나 이렇게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이나 어떤 벤처기업 쪽, 스타트업 쪽에서 그런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제가 직접 어떤 비상장 투자를 한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공유를. 다만 이제 비상장 투자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비상장 상장 직전 IPO 하기 전에 그 발행시장 쪽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IPO 한 이후 이런 상장돼서 거래되는 쪽을 유통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이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의 이제 경계가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게 이제 유통시장 쪽에서 먹을 구간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발행시장 쪽 앞단으로 이제 가는 경향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지금은 넘나들면서 이제 고액자산가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발행시장 쪽 업무는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CB 발행이라든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여러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투자를 꼭 내가 투자하려는 어떤 눈을 이렇게 좀 넓게 폭넓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린한계의 투자 이야기 방에도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그 스터디를 갔다 왔거든요. 투자 스터디를. 근데 사실은 제가 조금 뭐 교만할 수도 있고 뭐 건방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스터디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저는 제가 현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많이 알고 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벤처 캐피탈 뭐 투자 전략 이런 스터디 내용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의 어떤 경력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스터디를 계속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그 속에서 배울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나 투자는 정답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랑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막 5G 섹터 하나, 뭐 종목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답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시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100% 어느 누구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본인이 거기에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확률성의 어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00% 확신을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확신을 해야 그 어떤 중심을 잡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적인 거로는 그 확신이 자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답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왜 그런 절대적인 법칙을 계속 발굴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계속 변해요. 어떨 때는 성장주가 통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가치주가 통하기도 하고 어떤 국면에서는 뭐 롱숏 전략이 통하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롱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 펀드 매니저가 어떤 시점에 되게 탁월한 성과를 냈다라는 건 저는 그 매니저가 잘했다라기보다는 그 매니저의 스타일에 맞게 그 시장이 움직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한 명 한 명의 개인 투자자는 시장에서 보면 아주 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꼭 내가 이기려는 어떤 생각보다는 시장이 대응하려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매니저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연 10% 20%씩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어.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메커니즘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계속 바뀌는 국면에서 동일한 그런 기법과 동일한 어떤 투자 방식으로 그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시장은 계속 변하거든요. 시장은.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시장은 절대적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법칙은 없어요. 법칙은 없고 거기에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고 계속 저도 거기에서 이제 저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저도 제가 얘기하는 게 100% 정답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3000% 빠졌는데 그런 스터디를 가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계속 들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분석한 거나 생각한 것들이 100%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계속 듣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산업이나 뭐 그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를 그리고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각자만의 생각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토론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의 확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만 보고 있다라면 저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내 사고의 확장, 내 생각의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고의 확장과 생각